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주인공은 윤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로 있는 윤진이라고 하고요. 미국 ETF를 퀀트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이돌 아니시고? 네. 전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유머가 잘 안 먹히는 거. 네. 네, 오늘 일단 여쭤볼 게 네. 어쨌든 이 미국 증시를 대상으로 네. 이 회사를 제도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고 계시는 노하우나 또 네. 투자 관점에서 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게 네.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경제 네. 뭐 단적으로는 하드 랜딩 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 뭐 소프트 랜딩 올 것인지, 노 랜딩 올 것인지, 어떤 네. 식으로 혹시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소프트 랜딩 쪽으로 보는 편이고요. 네. 일단 연준에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국내 어떤 경제학자분들이나 좀 많이 혼선되는 전망을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연준 의장 자체를 좀 옛날부터 성향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옛날에 뭐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어떤 금리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편이었고,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말이 됐든 분기로 됐든 딱딱 끊어가지고 그 시점까지는 정책의 변화가 절대 없을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지표적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다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한 번에 막 3단계씩 금리 변화를 주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또 어제 한번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볼 때 일단 상반기까지는 금리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표적인 부분들 맞아 떨어지면 하반기에 갑자기 공격적인 2, 3회 가량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고, 네. 금리 인하는 상반기 중에는 어렵지만 네. 하반기에 네.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 계시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컨셉이니까 뭐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면 저도 네네. 역시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드 랜딩으로 볼 만한 여러 근거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요. 물론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처럼 네. 좀 위태위태한 일들은 있지만 네. 그게 미국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 부실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든가 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부여하진 않고 있어서 네. 소프트 랜딩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주셨던 의견 중에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네.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특히 7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네.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모습, 어떤 내적인 그런 네. 모습을 많이 관찰하시고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네. 공격적인 또 금리 인하를 할 맞습니다.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랑 생각이 네. 다른 부분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토론거리입니다. 저는 네. 이제 그 파월의 성향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것이 아니라 네. 2022년 그 당시의 경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네. 초인플레이션. 그쵸. 아마 대표님 네. 인상을 보면 네. 미국의 9.1%라는 네. 그 물가 상승률은 네. 네. 대표님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근데 뭐 저희는 일단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뭐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QE를 진행을 할 때, 양적 완화를 진행할 때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그 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수준의 어떤 하이피크를 찍을 때는 당연히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건 맞지만, 사실 또 근데 2021년까지의 텐션을 보자면은 절대로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텐션을 보여주지 않다가 연초 기준으로 또 이제 네. 바꾸는 모습을 공격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 그게 살짝 보여진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네. 텐션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너무 좋고요. 네. 그 의견을 다 존중하고, 네. 다만 이제 저는 네네네. 다른 생각이 있을 그쵸, 때 그쵸, 그쵸. 네. 어떤 면에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중인 건데, 네네네.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 이제 우회를 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던 이유는 네.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네.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런 네. 고물가를 네. 맞닥뜨린 네, 연준. 통화 당국으로서는 네.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서는 그쵸. 어쩌면 당연히 그쵸. 당연한 정책이었죠. 라고 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게 파월의 성향 때문이었다라고 네.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고 네. 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팬데믹이라는 네. 그 경제 위기를 만났었기 네. 때문에 네. 또 대대적인 B컷의 금리 인하를 그쵸. 했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1년이나 22년에 이제 금리를 네. 이제 완만하게 인상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월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네. 속도감 있게 하기보다는 네. 지금부터의 통화 정책은 네.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네. 정상화라는 목표로.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네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쩌면 이제 파월의 성향 때문에 네. 막 급격히 속도감 있게 금리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후에도 막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위기가 될 때마다 이제 내밀 수 있는 카드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카드를 오남용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네,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치만 진화가 된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그냥 정상화 목적의 2단계, 3단계 정도의 금리 인하. 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뭐 4회 정도까지 좀 크게 예측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한 3회 정도만 가도 충분히 많이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3회 정도는 좀 충분하다. 약간 네. 대표님의 컨센서스는 네. 2, 3회 정도로 네, 맞습니다. 모으고 계시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쭈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네.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의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게 차라리. 네. 네. 저는 뭐 6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 네. 7월에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 라고 한다면 네. 확률상 7월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물가 안정세를 충분히 네. 목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데이터로 충분히 물가 이 정도면 그쵸. 잡혔다라는 확신을 갖는 시점이 네. 6월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7월에 금리 네. 인하를 하고 네. 그리고 한 번 정도의 FMC 회의는 당연히 그냥 지켜만 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동결하고. 그쵸. 그리고서 다음 FMC 회의 때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네. 아니면 다시 물가가 급등하는지 네. 이런 걸 충분히 지켜볼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또 하지 않을까. 연이어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두 번의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네. 대표님 혹시 금리 인하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7월 인하까지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세요? 네. 첫 인하 시점을 보통 이제 상반기나 아니면 이제 연말 이후를 기점으로 하는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상반기 전체적인 지표까지 다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첫 인하를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 관점이고요. 사실 정상적인 이제 연준 의장이라면은 그 뒤로 9월, 12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낮추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파월 의장 성향상 이제 보통 12월에 정책 변화를 마지막엔 또 크게 가져가지 않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뭐 9월 아니면 뭐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도적인 정책 변화를 한번 좀 세게 주고 그 다음에 12월은 최종적인 지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좀 비워두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시네요. 네. 어쨌든 성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반기라는 그 네. 시간은 네, 그대로 지켜보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상반기 이후 지나서 네. 할 것이다. 네, 좋은 또 성향이라는 관점. 저는 그런 네. 관점으로 이제 이 시장을 네. 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고요. 네. 좋고요. 네. 심지어 정치공학적인 관점도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관점인데 네, 그렇게 관점을 갖고 네. 계신 분을 모신 적이 네. 있어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하실 때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으니까 대선으로부터 3개월 전 정도 혹은 3, 4개월 정도 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표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접근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성향적인 접근. 저는 지표로 보거든요. 파월이 얘기하듯이 지표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하 시점은 좀 7월로 무게중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완전 정치랑 결부해서 좀 보는 편은 아니고요. 사실 연준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결여된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개인적인 사유들을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과거에 처음부터 이제 파월과 어떤 옐런의 교체 시점에 가장 좀 특별하게 보였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옐런은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좀 0.25%를 내리는 것조차도 말 한마디를 아껴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면은 파월은 첫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줬던 행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1월에 회담을 처음에 딱 했어요. 근데 네. 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발언을 갑자기 바꾸는 모습을 심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발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이전에 옐런 의장과는 굉장히 어떤 발언이나 행동의 방식이 다르구나. 근데 이제 최종적인 어떤 목표 금리라던가 이제 연준이 취해야 할 스탠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 됐을 때 얼마까지 이걸 인상시켜야 된다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게 개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굉장히 정말 비둘기파적인 느낌으로 어떤 행동 자체를 보수적으로 한다. 기보다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주는 그런 스탠스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시고요. 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또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접근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가늠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다양한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더 종합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데 이 토론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것 참 도움이 되고요. 지금쯤에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증시를 대상으로 제도권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미국 ETF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 ETF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단순히 지수 추종만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지수 추종 외의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내에서도 뭐 가중 평균을 변화를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성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제 ETF들을 저희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선 이제 뭐 신규 상장이 되거나 혹은 뭐 섹터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저희의 이제 투자풀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만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주식하고 뭐 이제 국내 코스피 이런 것만 계속 보시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게 어색하신 분들 혹은 이제 제대로 이걸 공부하거나 어떤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갑자기 훅 던지는 질문인데요. 네. 염려도 되고, 네. 물론 요즘과 같으면 참 좋은데, 어떨지 좀 궁금한데, 여의도에도 정말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 자문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실제 운영까지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왜 미국 증시를 전문으로 하시는지, 그 궁금해졌습니다. 왜 미국 증시인지. 사실 일단 여의도에도 미국이나 해외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우스가 대형 하우스들 제외하고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제 뭐 KB, 미래, 뭐 삼성 이런 대형사들은 많이 다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사나 뭐 그 외의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을 안 하는 편인데 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슬슬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현재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미국 증시의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 넘어오시고 뭐 심지어 미국 ETF를 한국에서도 투자하시고 이런 네.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수익률이 분명히 높다라는 게 어떤 저희의 이유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 왜 여의도에서는 이런 투자들 비중이 많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여의도의 투자가 굉장히 진화가 좀 늦은 편입니다. 느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투자 방식을 뭐 국내 주식이나 뭐 국내화된 어떤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라면은 투자하우스들이 그 투자풀을 바꾸는 걸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하우스들보다도 더더욱 보수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이제 어제 하던 업무 오늘 하고 전년도에 하던 업무 올해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 하우스들이 해야 되는 수익률을 보고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고객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느끼고 또 개인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반대로 기관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생각이 좀 심하게 들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생각하신 그런 배경도 참 멋있고 그런 배경에서 이런 회사를 정말 책임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처럼 한국 증시는 그냥 지지분진하고 미국 증시는 소위 날아가고 할 때는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증시가 어쨌든 한국 증시보다 둘의 관계를 좀 비교하면 미국 증시가 오를 때 한국 증시 같이 오르거나 또 미국 증시 떨어질 때 한국 증시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강한데 근데 미국 증시 떨어질 때 한국 증시 유독 더 떨어지고 요즘엔 미국 증시 오르는데 한국 증시는 또 떨어지고 정말 그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정말 분통 터진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